종합사회를 맡은 서유석입니다. 종합토론 순서를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회관 여러 가지 사정상 6시 10분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론자분들이 이렇게 많고 또 청중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토론자분들 한 분당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씩 그 당산 김철 선생님의 그 삶의 궤적 혹은 사상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키워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그 발표 내용 가운데 혹시 논평이나 질문하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5분씩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발표자분이 계시면 간단히 답을 하시고 이 청중석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고 답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제일 먼저 토론자 순서 거기 써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분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정범구 전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경남대학교 심지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경제사회 포럼 이사장 역임하신 이정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 김윤태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전공이 사회학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가 혹시 사회학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사진이 보이는 우리 당산 김철 선생님 말로 진짜 사회주의의 어떤 선각자이신 분으로 오늘 많은 좋은 발표 듣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이제 그 분단 국가고 반공주의가 국시로 하던 나라에 살다 보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나 소련 체제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산 김철 선생님 사상은 평화적이고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더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그런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그런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학생 시절에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이런 데서 나오는 유인물도 보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전두환 그 군사정부 시절에 만든 무슨 어용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험악한 시절에서도 청년들 교육시키고 또 이런 새로운 혁신계 정치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런 학살당한 많은 무고한 시민이나 학생들 희생에 분노해서 이제 학생 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만 우리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급진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거나 학생들한테 사실 인기 있는 이론이나 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상당히 좀 한국의 지식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반공주의만이 아니라 좀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저명한 영국 사회학자인 그 마틴 자크도 이 사민주의는 굉장히 유럽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우리 당산 김철 선생의 생애와 그 운동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유, 민주주의, 평등, 사회연대 이런 가치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믿고요.
특히 이제 경제 노동 사상 관련해서 우리 강수들 교수님 좋은 글 발표해 주셨고 저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전략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었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전략이고,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이고, 또 하나는 우리 김철 선생 의견으로 대변인은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부에서 첫 번째 노선에 우리 한국의 국가적으로 선택이 됐지만 국가주도나 수출주도 성장에 또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나 재벌 중심 경제나 이런 문제들, 독재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 선생이 상당히 역사적인 통찰을 갖고 예견하고 비판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박정희 노선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은 사실 97년도 유한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다시 외국에서 들어온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민영화라든지 작은 정부, 탈규제, 감세 이런 정책에 많이 휩쓸려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어쩌면 노선을 좀 부정하고 사실은 지나치게 외국에서 도입된 그런 신자유 사상이 경도되는 감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어떤 민주적인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김철 선생의 그런 사회민주주의 사상들은 아직도 많은 관심을 끌을 수 있으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김철 선생님의 운동에서도 실제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 많이 굴곡이 나타나지만 저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장의 그런 대중적인 뿌리가 약했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혁신계의 그런 파벌주의 같은 걸 극복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의회 진출을 목표로 했지만 정치 세력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국의 진보 세력인 야당이나 또는 여러 혁신 정당에도 남아있는 똑같은 과제라고 보고요. 특히 김철 선생의 노동이나 복지 이런 사상당은 지금 봐도 누진세나 실업보험, 임대주택, 소득 재분배 이런 것도 굉장히 선각자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학문적으로도 더 연구가 돼야 하고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규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김철 선생을 흔히 그냥 성공하지 못한 정치인, 마치 전봉준이나 김구 같은 인물로만 잊혀져 가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 저는 재조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인데, 우리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밝히려는 진리의 문제들은 단순히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구적인 사상들이 계승하려는 후배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큰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짧게 하셨는데도 5분이 아니라 거의 10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대학교 심지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지연입니다. 당산 선생님이 통일관을 우리 홍 교수님께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히 더 보탤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당산 선생님 자신보다도 더 당산의 통일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논문으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당산 선생님의 통일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산의 통일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논문의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민족 통일의 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민주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산 선생님이 주장한 민주화는 흔히 말하는 민주화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야나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민주화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민주화의 범위를 남한에만 국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당산 선생님의 경우 민주화를 남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민주화의 대상과 범주에 넣은 것은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산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더 말하자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화를 누구보다도 더 강조하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남한과 함께 남한과 같은 비중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산 선생님의 해안 선견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 8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당산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오늘날 상당히 적절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통일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탄압하려고 하거나 좌파의 인기를 도두려 하여 서로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협의를 통하여 정세의 추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의 통일 정책을 세우고 통일에 대비하는 태세를 더욱 만전을 기하는 데 힘쓰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당산 선생님의 통일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산 선생님이 언급했던 그런 말 중에서 민족 통일의 내적 조건은 민족 사회주의이고 외적 조건은 비동맹 중립주의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역시 오늘날 국제정세가 전개되는 양상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G2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 나가야 할 길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기 때문에 비동맹 중립주의라고 하는 말이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당산 선생님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홍 교수님이 여기 지적을 하셨고 조금 전에 김인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현실 정치에서는 철저한 패배자로서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권력 정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당산 선생님의 이념이나 노선은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권력 정치의 측면보다는 그 한 사람이 역사, 민족에 대해서 끼친 영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인물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산이 의회에 진출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 정치가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산의 통일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든지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일반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산이 크게 기여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6.15와 14에 이르기까지 6.15와 14의 단초를 당산이 놓았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15, 14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밑거름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백범이라든지 몽양이라든지 죽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터전을 닦아놓은 그런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단초를 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 그 당시에 1981년 3월 25일 11대 총선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1대 총선에서 당선은 서울시 제11선거구, 지금 동작구죠. 출마를 하셨다가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13선거구, 지금 강남 서초가 분리되기 전에 그 강남구입니다. 13선거구에 출마했던 민주사회당의 고정훈 후보는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 선거제도는 여야가 한 명씩 동반 당선되는 1구 2인제였기 때문에 1구 2인제였습니다. 이 바람에 당시 민정당은 전국 92개 선거구에서 90명이나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민주사회당의 고정훈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민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신군부가 민주한국당이라든지 한국국민당이라든지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선거구에서는 그 당시 민정당의 후보인 이태석 후보와 그 민주사회당의 고정훈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당시 11선거구, 지금의 동작구 선거구에는 이른바 말하자면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후보는 물론이고 고정훈 씨의 민주사회당까지 출마해서 총 11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정당 후보 한 사람과 그 당시 민한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그 민한당에 당선된 그분이 아마 뭐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그 민한당 후보, 당선된 민한당 후보가 누구였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1대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했다는 점에서 패배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거 2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당산 선생님의 이념이라든지 통일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저는 승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자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청중석에 계신 분들, 또 발표자분들 말씀하실 텐데, 사회자로서 주문을 하자면 아까 강수돌 교수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과제는 당산 김철 선생님의 삶과 꿈을 올바로 기억하는 일,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오늘날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을 것인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삶 혹은 혁신정당, 요새는 진보정치라고 하죠. 진보정당 지금 4분 5일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상과 철학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이런 데에 오늘 토론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재적 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범구 전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요청은 많은데 우선 주어진 시간을 5분을 주셔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거 타이머를 맞춰놓고 5분 되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2000년이죠? 당산 전집이 나올 때,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모임을 한번 했는데 벌써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산 선생을 1988년 10월 27일 날 제가 당시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인터뷰를 뵙고 했습니다. 그때 할리우드 극장 쪽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갖고 계실 텐데, 제 박사 논문이 1990년에 완성됐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한국의 혁신정당 운동과 SI,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과의 관계에 관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산 전집이 나오기 10년 전에 이제 이걸 한 겁니다. 오늘 마침 저 스웨덴에서 오신 에바 헤른백 씨의 그 증언이나 또 신필균 선생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논문을 쓸 때 좀 더 했으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당산과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간의 관계를 규명할 때 1987년, 88년에 주로 독일 본에 있는 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하에 가면 그 소셜 데모크라틱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SI 쪽에서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김철 선생의 그 국제 행적을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터내셔널 운동이 1919년에 코민테른으로 분열돼 나가고 51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로 이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이 코민테른에서 등장하는 한국 사람 이름은 둘입니다.
이동휘, 여러분이 아시는 임정의 초대 총리였던 이동휘와 박진순이라는 인물이 코민텔은 그 공식 보고에 나오고, SI 그 소식지, Socialist International Information, 또 Socialist Affairs,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국인은 김철입니다. 특히 63, 64, 65, 66년, 요 4년 연간의 Socialist International Information을 보면 한국과 관련해서는 거의 그 김철의 이름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는 앞서서 신필균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제가 더 덧붙일 것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의 혁신운동, 혁신정당운동이나 또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 늘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뿌리 깊은 이 반공주의 정치 문화가 있죠. 김철 선생도 평생 그 틀거리 안에서 했습니다. 둘째는 혁신정당의 60, 70년대 치명적인 약점이 이 대중적인 노동운동, 이런 대중운동과의 연결고리가 없고 주로 지식인 중심 운동으로 됐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게 반공의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시 혁신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도 기대려고 했던 게 주로 국제적인 연대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은 주로 이제 기독교, 개신교 외교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했다면 혁신주의자들이 기댈 곳은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밖에 없습니다. 제가 88년 10월에 김철 선생님과 인터뷰할 때 내용을 보면 당시 그는 특히 그 올로프 팔메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그 심정적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 에바 선생의 발표를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그 도움을 줬더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88년에 뵀을 때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신필균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69년에 통사당이 그 정의원 자격을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반대했던 게 일본의 민사당이었다고 그래요. 그 김철 선생이 당시 증언하신 겁니다. 그때 일본은 이제 전후에 일본 사회민주당이 60년에 들어와서 일본 민사당과 일본 사회당으로 양분됩니다. 일본 사회당은 좀 친북이었고 민사당은 좀 보수적인 쪽이었는데 이 민사당이 통사당의 정의원 승인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회에 의석이 없다. 둘째는 노동운동, 당시에 한국노총과의 어떤 조직적 연계가 없다. 그런 이제 한계들을 뚫고 SI에 이제 승인이 되셨고요. 이제 26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철 선생은 정말 척박한 아직 봄이 오려면 한참 멀은 동토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신 분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20주기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의 당산이 이제 새로운 21세기에 새로운 우리 흐름과 우리 운동 속에 적극적으로 다시 되살아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 경제사회포럼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호입니다. 저는 그 신광영 교수의 그 발제문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 교수의 발제가 매우 훌륭하고 또 이 당산 선생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 저작이라든지 이래서 아주 압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하거나 더 덧붙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신광영 선생의 제목이 김철 사상의 현대적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김철 당산과 당산의 사상이 지금 2014년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보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현 선생님이 자세하게 당산의 생애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늘 그걸 들으면서 많은 걸 새롭게 배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해방과 분단과 그다음에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군사독재까지 이렇게 겪어서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힘든 그 시대를 그 몸으로 이렇게 산 분인데, 특별히 진보 정치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를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그 기구만장하고 정말 그 생애가 그 힘들었겠는가. 그 평온하게 그 아들, 딸 낳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그런 사람 참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여기에서 정치를 한다. 정치 중에서도 진보 정치를 한다 했으니까 이 생애가 얼마나 이 시기에 이런 생활 살았더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좌와 우의 극단주의자들만 최후에 승리했고, 웬만한 중도주의자들 이 합리적으로 뭘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열의 9의 반은 다 실패했거나 비참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명한 이 죽산 선생이라든지 몽양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백범 선생까지도 결국은 자신의 이 웅지를 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진보주의자들의 이건 거의 어떤 숙명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로서 빛을 보고 영화를 누리고 권력도 이렇게 쟁취하고 자기 뜻을 누렸다 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과 타협하거나 혹은 매우 영리하게 그 현실의 흐름을 탄 사람만이 저거 했지, 원칙을 지키고 자기 어떤 무엇을 이렇게 이 고수했던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이 이거는 어떤 수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선 선생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좀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생략하고 저는 오늘의 현재적 의미에서는 저는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제기한 문제이긴 하지만 왜 한국에서는 대중적 진보 정당이 존재할 수 없었던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에 죽삼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에는 혁신정당이다, 진보정당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로 끝났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 그래서 신광영 교수는 이제 김철 선생의 말을 빌려서 60년대, 70년대의 군사정권의 이 반공주의와 이 정책 탄압하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60, 70년대 탄압을 받은 많은 정치가와 정치 세력 중에서도 또 살아남고 이렇게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DJ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억압과 탄압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DJ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제야 운동도 혹독한 탄압을 받았지만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익환 목사 같은 분은 이제 통일운동의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러면 왜 특히 민주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어떤 이 세력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잊혀지고 있고 이제 미싱 페이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 이 문제를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 하나 이렇게 보태자면은 70년, 특히 70년대, 60, 7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사회주의를 자신들의 어떤 주요한 이념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사회주의를 반대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민주사회주의가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60, 70년대 주요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에서 반대한 세력은 대충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DJ나 YS로 상징되는 민주당 보수 야당의 이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2야 운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광범한 세력들의 연합으로서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어.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제2야 운동의 범주에 속하지만
상당히 독자적인 상당히 강한 힘을 가졌던 것은 그 교회 기독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세 가지 주요한 흐름 어디서도 이 통사당과 손을 잡거나 김천 선생을 이렇게 이 리더로 이렇게 삼거나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물론 이 국민회의도 참석하고 감옥에도 가고 뭐를 했지만은 민주화 운동의 그 주요한 큰 흐름과 이렇게 에서부터 소외됐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철 선생이 무척 외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시에 그 정치 권력이나 재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기득권 세력부터 소외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동지적 입장으로 같이 쓰고 싶었던 그 세력들로부터 별로 대단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 겉으로 말했지만 경원시 당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 양반을 매우 큰 외로움과 이렇게 고독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그러면은 87년 이후에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상당히 회복되고, 언론 자유라든지 정책 자유가 주어진 공간 하에서도, 그럼 왜 진보적 대중정당이 존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경제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서유럽 비슷한 수준까지 왔고, 언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사상의 자유도 뭐 제약은 있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한 노동운동도 70년대에는 약했지만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노동운동가 이게 있고, 그러면 삼박자가 다 갖춰졌는데 왜 이 소독의 3인당이나 스웨덴의 이 3인당이나 이런 정당이 왜 출연할 생각을 조짐이 이렇게 없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뭐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김천 선생의 사상 현대의 의미와 이렇게 관해서 말할 것은, 이 한국의 지금 이 정치가 우리 김학의 대표가 앞에 계시지만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실 경원시당하고 여든 야든 똑같다, 뭐 이거 있으나 마나다 뭐 별별 소리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한국의 보수 양당 체제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식상해하고 새로운 뭘 요구하고 있는 게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게 노무현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안철수로도 나타나고 또 요즘에 바나무계도 이런 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개인이나 인물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겠고, 결국은 저는 매우 뭐 원칙주의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현대적인 정책 정당의 국민 앞에 선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60년대 혁신정당이라는 소리, 그다음에 8, 90년대 진보정당이라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반공 콤플렉스의 이렇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사회민주주의자다고 사회주의자다 이걸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인당, 3인주의 정당이냐? 없지요. 3인주의라는 이름 붙인 정당 아무 데도 없어요. 3인주의, 저거는 3인주의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정의당이 좀 3인주의와 비슷한 것 같아요. 통진당은 3인주의 정당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정의당도 정의를 구현하는 정당이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담대하게 당선 선생 같이 저런 고초를 겪고 실패를 겪고 하더라도 진보적인 사회 운동이나 지식인이나 정당 운동에서 이 한국판 3인주의 정당을 정식으로 한번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개헌이건 선거제도 개편이고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얘기하는 것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하자 하는 의견이 지금 과반수 이상인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하고 대통령직 제도 이거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라는 것은 이 비례대표제를 우선화, 이것은 내각제로 이렇게 하고 궁합이 맞는 것이고, 내각제라는 것은 상이한 어떤 정책 정당이 정책 경쟁을 받는 구도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한국에서
보수 정당과 다른 어떤 이 현대적인 사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하에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개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갈증을, 정적 갈증을 해소시킬 것이냐, 그런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김철 사상의 현대적임을 다시 살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가지고서 현대적인, 낡아빠진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사민주의 정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넘겨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청중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이거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짧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예, 한 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시죠. 이제 경제사회포럼 이사장이신 이제 이종호 이사장님한테 조금 질문 좀. 저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올라온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재수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인데.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국 내에서 사회민주당이 이제 나타났으면 이제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의당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정의당이라고 이제 명칭이 나오기 때 사실 정의당하고 뭐 이제 노회찬 전 대표가 이제 얘기한 뭐 사회민주노동당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 속에서 사실 사회민주당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고자 하면서 많은 사실 지지자들도 있었고 하는데 결국엔 정의당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정의당원은 아니지만은 정의당원은 아닌데, 네, 좀 친분이 있는 정의당원한테 좀 들었거든요. 사실 정의당이라는 이름,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 자기도 사회민주주의자지만은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그 단어가 정치랑 좀 연관이 되면은 부정적인 인식, 아까도 이제 신광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공산주의랑 이게 연관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대중적인 그런 기반을 닦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조금 반대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처해져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럼 사회민주주의가 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은 좀. 예, 감사합니다. 저 사회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종호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 질문, 오늘 논평하신 논평자들의 그 논평에 다 감안하셔서 오늘 논문 발표하신 분 중에 3분이 현재 남았습니다. 이종호 선생님 포함해서 한 2분 정도씩 하실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도 통일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일 플러스 사회라는 말이죠. 근데 21세기에 지금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도 뭐 공산당도 아닌데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 간이 작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러놓고 보면은 사회민주당은 평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했던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30년 동안 김철 선생님은 사회자를 뺀 적이 없어요. 왜? 바로 이게 국제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만이 한국 민족 통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만이 서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라는 투철한 그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아직도 이 후세대들이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좀 미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고맙습니다. 혹시 신광영 교수님,
또 홍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신 선생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고. 예, 지금은 용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많은 정보를 유럽의 사회적다라는 정당들이 많고 그런 정당들은 소련이나 구소련이나 북한의 그런 데하고 다르다라는 인식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때 이미 이 투표라는 시장이 선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의 정당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디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이 잡고 있는 경우는 지역주의가 상당히 지배적이고 그런 지역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는 정책이 지지할 세 가지 조건. 하나 바람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면은 사람들이 지지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정책을 많이 내놓죠. 그런데 정책은 뭐 이렇게 좋은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들이 못 믿었다. 그러면 지지를 안 하는 거죠. 괜히 그냥 뭐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 정책을 하나보다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혁신적인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분열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른바 대동단길이죠.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파는 상품이 좋다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그래서 이것이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조직, 활동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좋다고 선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고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이제 발언 홍일표 교수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0년 이후에 유지되었던 통일 문제에 대한 남한의 이니셔티브가 이명박 정권 이후에 완전히 남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1989년 1월 달에 1월 신년에 문익환 목사님이 잠꼬대라는 시를 쓰셨어요. 나는 평양에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고 진담이라고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4월 달에 방북하셨어요. 이건 분단의 장벽을 분단 체제가 용인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넘어간 겁니다. 문익환 목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김철 선생님은 늘 강조하셨어요. 그 민주화 운동과 통일의 내적 연관. 79년도에 3인청의 그 청년 강좌를 했는데, 누굽니까? 한 교수님이 그 빵꾸를 내셨어요. 그래서 김철 선생님은 외부 강의 같은 걸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땜빵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강조를 못 해가지고 일기에 써놓으셨어요. 민주화 운동과 통일의 내적 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다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단 체제가 그어놓은 그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 김구 선생, 몽양 선생, 우사 선생, 죽산 선생, 그리고 당산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 체제 그 자체가 이제는 최고 권력자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준 시간보다 10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당산 김철 선생님 서거하신 지 20주기를 맞이해서 당산 김천의 삶과 꿈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는 그 당산의 꿈과 삶을 올바로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강솔 선생님 말씀에 오늘날 이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이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최 측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께 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